아, 쿠팡이 지난주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예. 범킴을 보세요. 좋아하시는 것 같죠? 피디님 주로 물건 시킬 때 어떤 거 시키시나요? 저 주로 쿠팡에서 시키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진짜 한국 들어와서는 뭐 앱을 진짜 안 쓰는 편인데 거의 유일하게 깐 앱이 쿠팡이고 뭐 시킬 때마다 그냥 쿠팡 쓰는 것 같아요. 배달 음식도 심지어 그냥 이왕 쿠팡 쓰는 거 쿠팡 이제 시키는 것 같고. 근데 미국에서는 아마존의 노예로 살다가 한국에 와서는 쿠팡의 노예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쿠팡 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쿠팡 홈페이지에 가면은 쿠팡이 있기 전의 시절을 상상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가 이 회사 모토예요. 근데 홈페이지에 박아뒀더라고요. 정말 이런 게 실현되는 게 아닌가. 그랬던 쿠팡이 올해 3분기 1,000억 원 규모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게 막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격할 만한 일인 게 이게 초기 출혈은 어쩔 수 없다면서 뭐 네이버, 신세계, 롯데 이런 대기업들하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한국의 아마존이 되겠다라면서 의도적 적자를 내고 이제 고속 성장을 했던 쿠팡입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제 아마존 수준이 된 것 같아요. 항상 쿠팡을 집요하게 따라다녔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너네 돈 언제 벌 건데? 라고 하는 CEO가 작년 상장 당시에 IPO를 앞두고 수익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끝까지 대답 안 한 게 더 유명해요. Talk to us about the path to profitability. We've been fortunate to be working with investors who've been aligned and unwavering on the long-term strategy. So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We're going to continue to invest in innovations like Dawn Delivery. In terms of profitability, what do you think the fair timeline is for profitability? You know, when the runway is decades long, long-term opportunities and long-term value, structural advantages, structural efficiencies. 그럼 실적이 어땠길래 이제 한번 보자면 사실 그동안 누적 적자만 6조 원을 내면서 견뎠던 쿠팡입니다. 하지만 이건 다 계획된 적자였다라고 누차 강조를 해왔었죠. 전체적으로 수익성 지표가 개선이 되기는 했어요. 특히나 프로덕트, 이커머스 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켓 배송, 프레시, 마켓플레이스 이쪽 사업 부분 매출이 약 6.5조 원을 찍으면서 year over year growth rate이 한 10% 성장을 했습니다. 요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이 전체적으로 불황인데 이 와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가? 일단 정답은 없고요. 이들을 보자면 이게 쿠팡 상장 시점인 작년 2021년 3월부터 차트예요. 이게 3월 기준 이제 이걸 인덱스를 100으로 두고 지금 다들 100에서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93이 나스닥 지수거든요. 이제 한 7% 정도 하락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개별 기업들 보면 앞자리가 다 8, 7, 6, 5 여기 보면은 알리바바죠. 이거 한 3도 보이고 신세계, 네이버, 이거 노란색이 아마존, 뭐 이베이도 있고 그나마 좀 선방하고 이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쿠팡입니다. 다들 주가는 이 모양인데 그러면 사업적 성과는 어땠을까? 아마존이 독점하고 있죠. 이 정도면 독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마존은 너무 많이 벌리고 있어요. 지금 나름 잘 되고 있다는 클라우드 사업인 AWS도 있지만 지금 망해서 접은 사업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서 아마존 뭐 북스토어 같은 경우 그거 말고도 OTT, 뭐 오프라인 매장, 뭐 아마존 고도 있고 여기 되게 좋아요. 좀 매력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의료업체까지 인수를 해서 아마존 클리닉이라는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 완전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렇게 경영진 입장에서는 욕심 부리는 것도 좋은데 최근 실적 발표에서 이제 앞으로 4분기 매출 성장률이 2%대까지 낮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영업이익 추정치는 0이에요. 0달러. 이런 식으로 경영진이 가이던스 하향 조정하는 시점에서 이제 쿠팡을 보면은 쿠팡은 뭐 로켓 배송, 음식 배달하는 쿠팡 이츠, 남들 다 한다는 OTT까지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금융도 한다면서 최근에 쿠팡 파이낸셜을 설립을 했었는데 지금 이들도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사업 손뻗치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아마존급은 아니에요. 그 확장의 그 폭이나 속도에 있어서 경기 침체기에서 아마존을 보면은 이게 너무 감당할 게 많은 코끼리 같은 거라면 이쯤 되면 진짜 뭘 바꾸고 싶어도 바꾸기도 힘들고 다 너무 느리고 비용 효율화 단계는 그건 이미 넘어섰고 지금 비용 절감을 크게 해야지 티가 날까 말까 한 수준인데 사실 그래서 최근에 크게 감원을 했던 것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뭐 쿠팡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작은 덩치로 굉장히 nimbl하게 시장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부터는 아마존하고는 달리 쿠팡은 좀 본업인 이커머스에 집중한 게 보이긴 합니다. 이제 흑자를 위해서 앞으로 뭐 핀테크, 쿠팡 플레이, 해외 진출 이런 걸 다 신사업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쪽의 투자는 200 밀리언을 넘지 않겠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막 쿠팡 뭐 플레이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한답시고 돈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리지널
오리지널 콘텐츠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 흑자라는 게 대체 뭘까? 이 흑자라는 게 정말 참 정의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의미에서 흑자는 결국 이제 EPS 기준의 흑자인데 EPS가 뭔가요? Net Income에서 Total Shares Outstanding을 나눈 값이 EPS인데 여기 Net Income에서 나오는 이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는 게 플러스이고 이게 바로 흑자라는 뜻이에요. 흑자 전환은 재무적으로 접근했을 때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흑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수익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비용을 많이 줄이거나.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분기별 이제 매출 성장률이 보여지는 차트인데 그럼 쿠팡은 수익을 많이 냈나? 이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지금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런 경이로운 성장률은 이거 다 코로나빨이었고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약발이고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1분기를 마지막으로 매출 성장률은 이제 두 자릿수가 벌써 위태위태합니다. 심지어 이번 분기 10% 이거 더 반올림한 거거든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보면은 다음 분기부터 지금 1% 수준으로 예상을 되고 있고 올 한 해 매출 성장률이 11%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내 이커머스 시장 추이를 좀 볼까요? 2017년부터 꾸준히 한 20%씩 계속 성장을 해오다가 2020년부터 지금 15%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이게 성장률이 더 줄어서 한 1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이에요. 그래도 한 200조 시장이긴 합니다. 국내 이커머스만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아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뛰어들어서 이 200조 시장에서 쿠팡이 차지하는 비율은 뭘까?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꾸준히 점유율이 상승을 해서 프로덕트 점유율은 20%대를 넘어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25% 정도까지 상승을 하겠다고 바라보고 있어요. 경영진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준 MAU를 봐도 거의 압도적인 1위입니다. 쿠팡 vs everyone else. 비교 차트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국내 경쟁사들 대비 상품 커머스 쪽에서 지금 성장률 면에서는 압도적인 1위죠. 여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 도메스틱 리테일 마켓이라고 해서 국내 그 유통시장 전체를 봤을 때의 성장률인데 쿠팡이 가장 공격적이게 성장을 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이게 글로벌 피어즈를 봤을 때도 C그룹이라던가 아마존, JD.com, 알리바바도 보이는데 적어도 성장률 측면에 있어서는 쿠팡이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GMV라는 단어는 총 유통 거래액을 말하는 건데요. 쿠팡 같은 유통 플랫폼에서 거래된 상품, 이 서비스 가치의 총 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쿠팡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 10장 샀으면은 만약에 쿠팡 유저가 저 혼자라면은 쿠팡의 GMV는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MV는 상품 가격 곱하기 총 판매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판매량만 봤을 때 쿠팡이 인식하는 매출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커머스 산업에서 쓰여지는 업계 용어이고 그리고 이런 사업에 있어서 항상 시장 구분이 상품 시장, 음식 배달 시장으로 나뉩니다. 서로 너무 다른 성격의 사업이자 시장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 시작됐던 쿠팡 이츠 산업은 지금 전체 GMV 기준 2% 이제 국내 음식 배달 시장 기준 한 2%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작년에 한 11%로 올랐고 올해 점유율은 한 9%대로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류의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1등하고 2등 그리고 나머지 격차가 너무 이제 압도적이라서 지금 시장에서 1등은 배민이죠. 그리고 안 그래도 요즘 음식 배달업 자체가 시장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보시다시피 찬란했던 성장률은 이건 다 코로나 시대.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어쨌든 성장 그리고 이제 쿠팡에게 있어서 수익 쪽에서는 한계에 봉착된 건데 매출 성장 쪽에서 한계가 있다면 결국에는 흑자를 위해서는 비용, 적자나는 부분을 줄이거나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쿠팡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쿠팡의 흑자라는 게 대체 뭘까? 한번 보면은 일단 이번 흑자는 3분기 개별 분기 실적을 봤을 때 흑자예요. 연 단위로 보자면 올해까지는 사실 흑자가 힘들 것 같고요. 쿠팡의 이번 분기 인컴 스테이트먼트인데요. 여기 net sales가 있고 total revenue가 매출 항목이고 여기서부터 내려갔을 때 operating income, 영업이익 쪽에서 이미 흑자 달성을 했고 그리고 쭉 내려왔을 때 당기순이익, net income 기준으로 봐도 일단 흑자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분기 EPS가 5센트였고 그 전엔 다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EPS 기준으로 흑자를 달성을 한 셈이 됩니다. 이렇게 봐도 흑자고 저렇게 봐도 흑자고 일단 흑자는 맞는데 근데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이제 기업의 손익계산서 아까 봤던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항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는 매출에서 일단 뺄 거 다 빼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항목들을 다 차감하고 남은 숫자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도 아까 나온 operating income이라든지 이제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많잖아요. 이걸 하나씩 짚어봅시다. 처음에는 매출이 있어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죠.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 수준에서는 수익이 낮나? 수익이 낮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판관비, 미국 공시에서
나오는 operat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가 판관비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기업마다 살짝 항목에 대한 네이밍은 다릅니다. 이것까지 차감을 하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것도 플러스에서 영업이익 단계에서도 흑자 전환을 한 거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자 비용, 다른 기타 영업비, 영업 외 비용 그리고 법인세 비용까지 다 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bottom line, net income 당기순이익 있죠. 이것도 그동안은 다 손실이었다가 이번 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게 EBITDA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공시상으로 쿠팡이 제시한 숫자는 adjusted EBITDA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95 million이라고 나오는데 이 개념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EBITDA에서 stock-based comp를 더해주면 돼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스톡옵션 비용, 이게 현금성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더해주자라는 의미에서 조정 EBITDA, adjusted EBITDA라는 개념이 나온 건데 EBITDA가 흑자라는 건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쿠팡 같은 기업에 있어서는 사업을 더 잘 표현해주는 수익성 지표인데 애초에 EBITDA를 보는 이유는 당기순이익이나 심지어 영업이익 단계에서도 이게 현금성 비용이 아닌 회계 비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쿠팡 같은 기업한테는 얼마나 이게 억울해요. 가장 흔한 예시로 감가상각 비용이 있는데 이렇게 쿠팡처럼 물류 인프라 투자 많이 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크게 비용이 잡히는 기업들은 D&A 비용까지 차감을 한 게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되는 건데 이런 비용이 차감되기 전 단계인 EBITDA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영업 수치잖아요. 그래서 EBITDA를 많이 보는 편이고 아무래도 더 현금성 수익에 더 가까운 이 수치가 흑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중요한 건 이 EBITDA조차도 이미 지난 2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이건 쿠팡이 2분기 어닝스콜 일부인데 바로 전분기에 2분기에 흑자 전환 목표를 발표를 했었고 시기는 연내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연간 흑자 관련해서는 이 CFO가 어닝스콜에서 우리는 이제 조정 EBITDA, adjusted EBITDA 기준으로 흑자를 낸 2분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연간 흑자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시플로우 개념이 있는데 이제 현금 흐름 기준으로 이제 흑자인가 아닌가? 이거야말로 더 ultimate 흑자 전환의 마일스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현금 흐름도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을 먼저 보면은 아무래도 3분기만 따로 놓고 보면은 당기순이익 이번에 플러스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networking capital 순운전자본 변화가 커서 이번 분기 사실상 이 첫 영업 현금 흐름 흑자였지만 올 초부터 3분기 9month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 현금 흐름조차도 마이너스예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순운전자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이 인벤토리 정도가 나오죠. 주로 재고 물량 증가가 가장 크게 잡히는 경우 이제 현금이 떨어진다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추가적인 현금 지출은 투자 활동에서 잡히는 purchases of property and equipment 이게 비용적인 부분에서의 투자인데 이게 바로 물류 fulfillment 관련 비용에서 나가는 현금 지출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현금 지출 항목을 보면은 repayment of debt이 있는데 이거 외로는 딱히 이제 부채가 많은 편도 아니라서 쿠팡이 뭐 이자 비용이나 debt repayment 비용도 그게 크지가 않거든요. 이게 별로 큰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분기 추가로 좀 단기채를 빌린 것 같은데 근데 쿠팡의 사업 규모를 생각하면 굉장히 적은 돈이죠. 그래서 현금 지출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free cash flow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했을 때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영업 현금 흐름에서 그냥 CapEx를 빼면 되거든요. 자본 지출을 차감하면 되는데 3Q 기준으로 보면은 operating cash flow가 58 million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되는 게 acquisition of fixed and intangible assets 여기에서 투자 활동에 있어서 영업 지출이 있고요. 58 million에서 좀 지출을 한 283 million을 하면은 free cash flow 마이너스 225 약 200 million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아직 free cash flow 기준으로는 지금 흑자 전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흑자를 봤는데 도대체 이 흑자 달성은 어떻게 했을까? 먼저 쿠팡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2022년 올 한 해 기준으로 예상되는 매출 기준 이제 쿠팡의 수익 모델입니다. 수익 모델을 그려봤는데 쿠팡이 하는 사업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가장 크게는 쿠팡이 하는 사업이 1P 비즈니스 그리고 3P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1P랑 3P의 구분이 한 9대1 비율 정도가 되는데 이 1P에서 쿠팡이 하고 있는 사업은 다른 회사 브랜드, 이제 도매 공급자들로부터 이제 브랜드 상품을 자기 마켓플레이스에서 유통해주는 모델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리테일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제 유통 가격 대부분이 쿠팡의 매출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럼 쿠팡이 로켓 배송 서비스 해주고 재고 관리 리스크까지 쿠팡이 부담을 지는 그런 구조예요. 자기들이 직접 제조하는 PB 상품도 이 1P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로켓 프레시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쿠팡이 직접 매입해서 판매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로켓 배송 해주면서 여기서 말하는 직매입이라는 거는 쿠팡이 다른 데서 상품을 사와서 이제 물류센터에 뒀다가 그게 판매가 되면은 이제 로켓 배송으로 싸주는 건데
있는데 이것도 이제 누구한테 사고 이제 상품 카테고리가 어떤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텐데 일단 이 상황에서는 쿠팡이 사오는 가격, 이 홀세일 가격이 매출 원가로 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이는 3P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게 바로 쿠팡의 그 마켓플레이스, 쿠팡 같은 플랫폼에서 이제 유통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 제공해주는 식이잖아요. 그 대신에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커미션, 테이크 레이스 수수료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쿠팡이 인식하는 매출은 그냥 수수료 수익이죠.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제 풀필먼트까지도 셀러가 부담하는 구조. 이 경우는 쿠팡이 9% 수수료를 떼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류, 로켓 배송까지 전부 쿠팡이 다 대행을 해주는 경우라면은 수수료를 25%에서 35%까지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쿠팡 이츠도 있죠. 쿠팡 이츠는 수수료가 더 세요. 거의 수수료 한 30% 정도를 쿠팡이 가져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흑자 전환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대답은 어닝스콜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회사 물류 시스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게 최첨단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범킴의 내레이티브가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하죠. 쿠팡 지금 전국 한 30개 정도 되는 지역에서 100곳이 넘는 물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거의 국내 유통업체 가운데 물류망 확보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먼저 스케일을 이뤘고 이제 1등을 맡기는 맞는데 솔직히 이렇게까지만 들으면 좀 마케팅스러운 발언이 많아서 우리는 숫자를 봐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숫자를 좀 보면 실제로 투자를 좀 많이 하긴 했죠. 지금 gross PP로 잡히는 것만 해도 거의 2 빌리언 정도가 되고 이게 앞으로 이제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서 이제 상반기부터는 캐펙스 지출 당분간 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긴 했는데 이게 뭐 투자를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물류센터 인프라 투자 목표치는 달성을 했으니 앞으로는 좀 더 비용 효율화에 집중을 하겠다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류 시스템이나 뭐 이런 구축 비용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보면 이게 다 D&A 상각 비용으로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범킴이 얘기하는 뭐 오토메이션, 테크, 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뭐 이런 단어들이 아무리 잘 봐줘도 아마 그 amortization expense라고 하는 이런 상각 비용으로 잡힐 테고 그리고 free cash flow의 계산을 우리가 할 때 있어서 이 capex 투자로 잡히는 숫자들이 다 이런 비용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는 앞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뭐 비용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는 하겠죠. 그리고 물류 회전율도 높아지고 뭐 폐기율 감소라던가 재고 관리 실제로 더 잘 될 테고 이거를 inventory turnover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놀고 있는 재고 없어지는 거 수요 예측을 실제로 잘 했을 테니까 이런 비용이 실제로 점점 줄어들었는지 이거를 재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실제로 줄어들었으면 인정. 물류 쪽 비용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 물류 관련 비용들이 다 매출 원가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cost of revenue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COGS 추이를 보면은 일단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gross profit 매출 총이익이 증가 추이이고요. 올해부터는 뭐 안전하게 gross profit 기준으로 마진율 20%대 이상으로 안착을 했고 지금 3분기 기준으로는 24%까지도 왔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게 된 것 같고 우리가 말하는 이 매출 원가, 쿠팡의 매출 원가에는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product cost가 있고 상품 원가, 쿠팡에서 직판매되는 상품의 구매 비용을 말하는 거고 이게 아까 말했던 1P revenue 매출의 한 73%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출 원가는 이제 배송 원가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쿠팡의 배송비, 각종 뭐 로지스틱스 관련된 비용,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그리고 관련된 이제 감가상각 비용까지 싹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1P 매출의 한 18% 정도를 차지하는 비용이고요. 올해는 그나마 좀 줄어들어서 13% 정도로 잡히네요. 근데 이게 참 재무제표 보다 보면은 정말 짜증나는데 이런 거를 좀 카테고리별로 더 자세하게 비용 구조를 까줘야 되는데 그거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숫자들의 일부는 뭐 애널리스트들의 가정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 추이를 보면은 점점 상품 원가 비중이 더 많아지고 배송 원가가 줄어드는 구조가 되어야지 우리가 말하는 비용 효율화가 이루어졌다는 뜻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냐고 보면 그렇게 되고 있어 보이네요. 매출 원가 비용이 처음에는 이제 8대2 수준이었다가 상품하고 배송의 비용이 지금 85대15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 대비 상품 원가율 자체도 지금 아주 미세하게나마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한 75% 정도 수준에서 한 73% 정도 아주 좀 줄긴 했죠. 이게 사업 특성상 아무리 뭐 쿠팡이고 뭐고 이제 플랫폼 파워가 세진다고 해도 이게 70 이하로 내려가기는 좀 힘들어요. 매출 원가가. 중요한 거는 배송 원가가
원가가 작년 동분기 대비 지금 한 11%? 그리고 3분기에는 14% 가까이 줄어들었네요. 근데 배송 원가라는 게 이게 스케일 달성한다고 줄어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스케일도 커지면서 같이 커지는 존재거든요. variable cost죠. 변동비의 일부인데 왜냐면 생각해보면 쿠팡이 배송할 상품이 엄청 많아졌다고 해서 배달비가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문 물량에 비례해서 운송비, 뭐 택배기사분들 더 필요할 테고 똑같이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배송 관련 원가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여기에 포함된 물류 인프라 비용, 이 상각 비용이 다 줄어든 게 아니었을까. 그럼 여기에 배달 물류 비용, 뭐 아까 말했던 상각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이 delivery related cost거든요. 이게 실제로 줄어들고 있고요. 자, 참고로 또 다른 영업이익까지 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비용 차감 항목은 SG&A 비용이라는 게 있죠. 한국말로 했을 때 판관비. 이 비용 추이를 보면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지금 매출의 약 한 24% 되는 비용을 유지를 하고 있죠. 여기에 포함된 비용들은 뭐 마케팅 코스트가 있고요. 마케팅 비용 매출의 한 2%에서 3% 정도 수준이고 corporate cost는 쿠팡 본사 운영비, 뭐 직원 월급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가장 큰 이 fulfillment related cost 이거는 원피 매출의 한 15% 정도 되는 수준인데 여기에 또 상각비가 또 들어가요. 상각비라는 게 한 항목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감가상각비 또 들어갔고 operating lease 비용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포함한 게 매출의 한 2%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인건비로 추측되는 나머지 비용이 작년에만 한 2.3 billion으로 잡히고 있는데 올해 살짝 감소한 것 같긴 하지만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상황이고 이게 매출의 한 12%, 13% 정도 잡히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tock-based comp,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스톡 옵션 비용이 약 매출의 1%에서 1.2% 정도 수준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스케일을 달성을 했다면 SG&A에 포함된 인건비는 그 비중이 좀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딱히 그 비중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아직까지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력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든지 아직까지는 그 고정비 단계를 못 이룬 거죠. 사실 맘만 먹으면 레이오프를 하면 되겠지만 아직 그거는 하고 있지 않는 걸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쿠팡의 상당히 견고한 유저층 그리고 그들의 소비 증가 추세가 있는데요. 이 시국에 이렇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 이 업계뿐만 아니라 요즘 모든 업계 시장의 핫 이슈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소비가 꺾이지 않을 수 있을까? 관건이었는데 이제 쿠팡이 항상 미국 공시에서 자체 KPI라고 자랑하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active customers, active users 그리고 total net revenues per active user. 한국말로 직역하면 활성 고객 수 그리고 이제 분기별 1인당 소비 금액인데 이들이 정의하는 활성 고객이라는 게 제품을 이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구매를 했던 고객 이 숫자가 전년 동기 대비 7%가 더 늘었고 더 중요한 거는 1인당 고객 매출 역시 284불로 3% 좀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쿠팡의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소비가 위축되지도 않았다. 이런 불경기에 이게 실제로 2020년부터 2020년 4분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지금 3분기 기준으로 1,800만 명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인구 5천만 명 나라에서 1,800만 명이 쓴다는 거는 전 국민의 3분의 1이 쓰고 있다는 건데 엄청난 숫자죠. 또 게다가 기존 회원 대상으로 그 와우 멤버십 회원비를 인상을 한 적이 있죠. 이게 지난 6월부터 적용이 됐던 거기 때문에 지금 2,900원에서 4,990원으로 가격 증가한 이 증가분에 대한 수익은 3분기부터 제대로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우 멤버십 기준 이번 분기 930만 명이 있고 그리고 회비가 지금 거의 2배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이 숫자가 떨어지지도 않는 거를 보면은 역시 인간은 적응과 귀차니즘의 동물이라서 이런 것쯤에는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쿠팡의 편의를 계속 즐기는 것 같아요. 이번 쿠팡의 실적 발표 아마 국내 유통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이번 어닝스의 키워드였던 이 물류 효율화 이거는 정말 전 세계 유통기업들의 아주 큰 챌린지이자 과제이거든요. 요즘 모든 기업들이 물류 경쟁에 다 뛰어들었고 뭐 다들 뭐 엔투엔드 인티그레이션 해보겠다 위탁도 해보고 뭐 저마다 각자 다른 전략으로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도 이제 확실한 수익화를 가시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와중에 일단 쿠팡이 가장 먼저 효율화를 1등으로 달성을 한 기미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단 이게 이제 쿠팡 스타일로 일단 규모의 경제를 이루자. 수익은 뭐 모르겠고 일단 시장부터 다 먹자. 그래서 스케일을 최우선순위 0번으로 하고 가자 해서 시장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모델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 다음에 사업 모델 제대로 만들고 재무구조 좀 손보고 그 다음에 비용 절감을 해보고 그 다음에 수익 극대화를 하는 모델이 있고 또 다른 성장 모델은 일단 처음부터 사업 모델부터 제대로 잡고 재무구조를 탄탄히 하자.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해서 나중에 차차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비용 절감을 시도를 하고, 왜냐면 애초에 사실 절감할 비용이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런 루트로 간다면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팩트가 있는 것 같은데 쿠팡은 전자를 택한 셈이고 이런 플랫폼 사업일수록 1등이 독점하기 너무 쉬운 구조이다 보니까 이제 국내 커머스 업계 다른 경쟁사들에게 지금 쿠팡의 이런 실적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정말 경쟁이 이제 끝나버린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쿠팡이라고 완전 안전한 건 아니에요. 아직 흑자가 아닌 부분도 있고요. 아까 봤던 그 어저스티드 이브다 손실이 그동안 났던 거의 대부분이 지난 2분기 이전까지 뭐 쿠팡이츠, 뭐 OTT, 그리고 쿠팡 파이낸셜 이런 신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손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사업의 영업 손실 폭은 점점 줄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들만 따로 봤을 때 흑자를 내다보긴 좀 이른 시점이고, 그리고 커머스 사업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분 턴어라운드를 어떻게 실행할지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아직 흑자가 아니었던 부분, 그 영업 현금 흐름 및 그 프리 캐시플로우, 이제 잉여 현금 흐름 부분에서의 흑자 전환이 관건인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full year EBITDA, 분기만 볼 때 말고 full year EBITDA, 그리고 full year net income, 그리고 free cash flow까지 흑자 전환을 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흑자 전환 뉴스였습니다.